그날 유럽은 완전히 끝난 목숨이었습니다. 믿었던 동맹국들은 등을 돌렸고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의 무기고조차 텅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적들의 탱크가 국경 코앞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그들이 가진 건 고철 덩어리뿐이었습니다. 70년 된 동맹이 휴지 조각처럼 찢어지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세상 모두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고작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유럽이 국가번호 82번을 누른 그 순간 전 세계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콧대 높은 유럽의 장군들이 한국인 앞에 무릎 꿇고 제발 무기 좀 팔아달라고 애원하게 된 그날의 진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단 일주일 만에 멸망 직전의 유럽을 구원하고 전 세계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지 그 가슴 벅차고 통쾌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 지하 3층 제1전략회의실의 공기는 썩은 치즈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곰팡내가 아니라 이곳에 모인 인간들의 오만과 부패가 뒤섞인 악취였습니다. 제 이름은 게르하르트 폰 슈미트, 독일 연방군 출신이자 현재 나토 군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늙은 군인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역겨운 코미디 쇼를 관람하는 중입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남유럽을 대표한다는 안토니오 위원이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도입해야 할 차세대 방공망 시스템의 표준으로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일명 유로드래곤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중이었습니다. 슈미트 장군, 제발 구닥다리 사고방식 좀 버리십시오. 가성비를 따져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기술 제휴를 받은 이 레이더 시스템은 미국의 절반 가격입니다. 성능요? 카탈로그 스펙만 봐도 미제 장비와 동급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의 물건을 검토해야 합니까? 안토니오의 말에 옆에 있던 루이 위원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물론 반도체나 좀 만들고 자동차나 찍어내는 건 알겠는데 무기는 다르죠. 기껏해야 미국 무기를 라이선스 생산해서 조립이나 하는 하청업체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나토입니다.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아시아의 변방국가 물건을 씁니까? 회의실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저렴한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어떤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중국 로비스트들이 건넨 두툼한 뒷돈 봉투와 화려한 접대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가죽 파일을 덮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성비라. 좋군요. 안토니오 위원, 당신이 말하는 그 가성비의 실체를 지금 당장 확인해 봅시다. 저는 회의실 조명을 낮추라고 손짓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정면에 거대한 200인치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열대의 우림에 짙은 녹색과 황토색 흙먼지가 뒤섞인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실시간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 지역의 위성 생중계 영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태국군 전방 관측 드론이 보내오는 화면이죠. 저기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킨 곳에는 숲속에 교묘하게 위장된 캄보디아군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제3군단 지휘 벙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돌아가고 있는 접시 모양의 안테나. 저게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중국산 최신형 방공 레이더 드래곤 아이입니다. 안토니오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데 뭘 어쩌라는 겁니까? 저 레이더가 지금 태국군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화면 속 드래곤 아이 레이더의 상태창을 해킹한 팝업 화면에는 여전히 녹색불, 즉 안전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반경 50km 이내에 어떠한 적기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병사들이 벙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적어도 3초 뒤까지는 말입니다. 쾅!
갑자기 화면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폭발의 진동이 회의실 바닥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벙커의 정중앙, 정확히 말하면 환기구가 있는 지붕 한가운데가 안으로 푹 꺼지더니 내부에서부터 솟구친 거대한 화염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사방으로 찢어발겼습니다. 굉음과 함께 벙커는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안토니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루이 위원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벙커가 날아갔는데도 화면 구석에 표시된 중국산 레이더 드래곤 I의 상태창은 여전히 초록색이었습니다. 안전함, 위협 없음. 레이더는 자기 주인들이 불타 죽는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눈 뜬 장님처럼 말입니다. 침묵을 깬 것은 안토니오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태국 놈들이 영상을 조작했어. 벙커가 터졌는데 레이더가 모를 리가 없어. 당장 끄라고.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수백억 유로를 들여 나토 표준으로 만들려던 레이더가 실전에서 고철 덩어리라는 게 증명되었으니까요.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폭발 직전의 상공을 촬영한 고해상도 열영상 카메라 화면이었습니다. 조작? 안토니오, 당신 눈엔 저게 CG로 보입니까? 잘 보십시오. 저기 하늘을 날고 있는 날개 달린 유령을. 화면 속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켓도 아니었고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엔진이 뿜어내는 붉은 화염도 없었습니다. 그저 양옆으로 긴 날개를 펼친 채 마치 독수리처럼, 아니 사신처럼 소리 없이 활강하고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개발한 KGB-2, 나토 코드명 스카이 고스트입니다. 태국 공군이 120km 밖에서 투하했죠. 120km라고요? 루이 위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폭탄을 120km 밖에서 던진다고요? 미사일도 아니고 활강 폭탄이 어떻게 그 거리를 날아옵니까? 게다가 저기 산맥이 가로막고 있잖습니까? 그의 지적은 상식적으로는 타당했습니다. 일반적인 폭탄은 투하되는 순간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물리학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바로 그게 한국 기술의 무서움입니다. 저 녀석은 투하되는 순간 날개를 펴고 글라이더처럼 비행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산맥을 넘는 게 아닙니다. 산맥을 돌아서 갑니다. 화면 속의 KGB는 믿기 힘든 기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앞의 높은 산을 넘으려 고도를 높이는 대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측으로 선회하여 계곡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GPS와 관성항법 장치가 결합된 유도 키트가 입력된 경로를 따라 스스로 비행했습니다. 심지어 목적지에 다다르자 벙커의 입구가 아닌 가장 취약한 환기구를 향해 급강하였습니다. 중국산 레이더 드래곤 I가 왜 침묵했는지 아십니까? 놈들의 알고리즘은 빠르고 뜨거운 것만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투기의 엔진 열이나 미사일의 빠른 속도만 감지하죠. 그런데 한국의 이 폭탄은 엔진이 없습니다. 열이 나지 않아요.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을 타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중국 레이더는 저 치명적인 무기를 그저 지나가는 새떼나 구름 조각으로 인식하고 필터링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이자 개념의 승리였습니다. 중국이 더 강력한 레이더 출력을 자랑할 때 한국은 레이더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지능을 무기에 심어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저 유도 키트 하나가 당신들이 쏘아 올리는 미사일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태국은 재래식 폭탄에 저 날개만 달아서 최신형 중국 방공망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말하는 진짜 가성비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압도적인 효율로 적을 제압하는 것. 저는 쐐기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군 사령부의 감청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속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이 깨끗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데 불이 떨어진다. 젠장, 유령이다. 유령이 공격하고 있다. 절규에 가까운 캄보디아 지휘관의 목소리는 어떤 웅변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들을 죽인 게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안토니오는 이제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으려다 엎질러 버렸습니다. 이건 우연일 뿐이야. 한 번의 요행이라고. 그가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 안토니오. 저 폭탄은 3m의 오차 범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태국군은 오늘 아침에만 저런 방식으로 캄보디아의 주요 레이더 기지 4곳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전부 100km 밖에서 산 뒤에 숨어서 던졌죠. 캄보디아군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으니까요. 화면 속의 캄보디아 진영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벙커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거대한 크레이터, 그리고 그 주변을 혼란스럽게 뛰어다니는 병사들. 그들이 믿었던, 그리고 나토의 몇몇 위원들이 그토록 도입하고 싶어 했던 중국산 무기들은 그저 비싼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모인 위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 그 거만했던 표정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경악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거짓 숫자에 속아 겉만 번지르르한 장난감을 사서 우리 병사들을 저 캄보디아군 꼴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고 적의 눈을 속이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진짜 기술을 가질 것인가. 그렇게 그 누구도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공기는 KGB가 남긴 충격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죠. 하늘에서 떨어진 유령 같은 폭탄이 중국산 레이더를 바보로 만들고 벙커를 지워버린 그 영상은 이곳에 모인 거만하기 짝이 없는 나토 위원들의 뇌리에 깊은 균열을 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참으로 끈질긴 잡초와도 같더군요. 하늘에서의 패배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 위원은 여전히 무언가 할 말이 남아있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인지, 혹은 중국과 어떤 뒷거래라도 한 것인지, 필요 이상으로 중국을 추켜 세우고 반대로 한국은 내려치게 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슈미트 장군. 인정하죠. 하늘에서는 운 좋게 한국산 폭탄이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은 결국 땅 따먹기입니다. 지상을 점령하지 못하면 폭격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나토가 도입하려는 차세대 전차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중국의 VT9 전차는 다릅니다. 그 육중한 장갑과 압도적인 화력은 지상의 왕자라고 불립니다. 가벼운 폭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게감이 있죠. 안토니오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지상의 왕자라. 그들이 말하는 왕자가 진흙탕 속에서 어떤 몰골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들어 다음 챕터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스크린의 풍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비. 그것은 평범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우기, 몬순이 만들어낸 거대한 물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붓는 폭우는 대지를 순식간에 거대한 늪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끈적하고 깊은 진흙탕. 그것은 모든 기계와 부대의 무덤이자 악몽입니다. 그리고 그 악몽의 한가운데 안토니오가 자랑하던 지상의 왕자들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안토니오 위원이 극찬한 중국의 최신 주력 전차 VT9입니다. 캄보디아군이 무려 50대나 투입한 기갑부대의 주력이죠. 그런데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면 속의 VT9 전차들은 마치 파리 끈끈이에 붙은 파리처럼 처참한 꼴이었습니다. 50톤이 넘는 쇳덩어리들이 진흙에 바퀴가 반쯤 잠긴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배기구에서는 검은 매연이 터져나오고 있었고 궤도는 헛돌며 제 살을 깎아먹듯 진흙만 공중에 흩뿌릴 뿐이었습니다. 전진은커녕 가속 페달을 밟을수록 전차는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고도를 낮추자 더 가관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전차 뚜껑이 열리더니 캄보디아 전차병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밀어보려고 시도하다가 이내 포기하고 맨발로 진흙탕을 기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무기라던 전차가 비 좀 왔다고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려 병사들이 장비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가성비의 실체였습니다. 안토니오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저런 날씨를 보십시오. 저건 홍수예요. 신이 와도 저런 진흙탕에서는 못 움직입니다. 이건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라고요. 나토가 작전하는 유럽 평원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변명은 일견타당해 보였습니다. 저 정도의 진흙탕이라면 웬만한 장비는 기동이 불가능한 게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화면을 분할했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화면 오른쪽을 봐주시죠. 같은 시각, 같은 전장, 같은 진흙탕 위를 달리고 있는 다른 맹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분할된 화면 오른쪽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등장한 것은 태국군이 도입한 한국산 전차 K-타이거였습니다. 나토 코드명 K2 블랙팬서, 흑표의 열대 우림 개량형 모델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위원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중국 전차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지형에서 한국산 K2 전차는 마치 호버크래프트처럼 진흙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을 무시하는 듯한 그 기동성은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쇳덩이가 진흙을 튀기며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전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바퀴가 땅에 안 닿은 건가? 루이 위원이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비결은 한국의 독보적인 서스펜션 기술, 바로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입니다. 잘 보십시오. 전차의 높이가 낮아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화면을 확대하자 K2 전차의 차체가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전차는 지형에 따라 무릎을 꿇을 수도, 일어설 수도, 심지어 앞뒤로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앉기 모드를 통해 차체를 최대한 낮춰 무게 중심을 분산시켰습니다. 접지력을 극대화해서 진흙에 빠지지 않고 마치 스키를 타듯이 표면을 치고 나가는 겁니다. 중국 전차가 뻣뻣한 관절로 늪을 밟아 푹 꺼질 때 한국 전차는 유연한 관절로 늪을 타고 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엔진 소리였습니다. 중국 전차의 엔진이 과부하로 비명을 지르다 꺼져버린 것과 달리 K2의 심장은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부드럽고 웅장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산 1500마력 파워팩의 힘입니다.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닙니다. 이 엔진에는 한국의 AI 변속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이 진흙인지, 모래인지, 자갈인지 센서가 읽어내고 운전병이 기어를 조작하기도 전에 엔진 스스로 토크를 조절합니다. 바퀴가 헛돌 것 같으면 미세하게 출력을 줄여 그립을 잡고 빠져나와야 할 때는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냅니다. 운전병은 그저 엑셀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계가 알아서 하니까요. 중국산 VT9가 둔한 곰처럼 진흙에 갇혀 있을 때 한국산 K2는 날렵한 표범처럼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상전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졌습니다. 태국군의 K2 전차 소대가 멈춰 있는 중국 전차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전의 상식이라면 이동하다가 멈춰서 조준하고 쏘는 것이 정석입니다. 움직이면서 쏘면 명중률이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도 그걸 아는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렇게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포를 쏘려면 어차피 멈춰야 할 텐데. 진흙탕에서 급정거하다가는 저놈들도 미끄러져서 처박힐 겁니다. 하지만 안토니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K2 전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했습니다. 울퉁불퉁한 진흙 언덕을 넘으며 차체가 요동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포신만은 허공에 고정된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올빼미의 머리처럼 차체가 아무리 흔들려도 포구는 정확히 중국 전차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쾅! 쾅! 달리는 전차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1.5km 밖 진흙에 갇혀있던 중국 전차들의 포탑이 거짓말처럼 날아갔습니다. 이동간 사격. 그것도 야지에서 고속 기동 중에 군사 전문가 출신인 한 위원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측풍 감지기, 차체 기울기 센서가 1초에 수천 번 데이터를 계산해서 차체가 튀어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 포탄을 발사합니다. 백발백중이죠. 저기 중국 전차들은 그저 비싼 표적지에 불과합니다. 화면 속의 장면은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중국 전차들은 포탑 한번 돌려보지 못하고
K2의 날개에 안정분리 철갑탄에 맞아 팝콘처럼 터져나갔습니다. K2는 멈추지 않고 적진을 유린하며 마치 춤을 추듯 포탄을 날렸습니다. 50톤의 쇳덩이가 진흙탕 위에서 펼치는 죽음의 발레였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안토니오의 얼굴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변명을 쥐어짜냈습니다. 저건 날씨 탓이라니까요. 캄보디아군이 운이 없었던 겁니다. 중국 매뉴얼에도 분명히. 매뉴얼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의 말을 끊고 태블릿을 조작해 새로운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남기고 간 VT구 전차 내부에서 발견된 중국어 매뉴얼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붉은 줄이 그어진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중국 제조사가 적어놓은 주의사항이 있군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천시 및 텀지에서의 급격한 기동을 자제할 것. 궤도 이탈 및 엔진 과열의 위험이 있음.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안토니오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안토니오 위원, 적군이 비 오는 날은 쉬자고 전화라도 걸어줍니까? 오늘은 날씨가 꾸준히. 전쟁은 내일 합시다라고 합의라도 하나요? 전쟁터에 맑은 날만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만든 무기가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저 매뉴얼은 병사들에게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좌중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통쾌함의 웃음이자 중국산 무기의 허망함에 대한 조소였습니다. 안토니오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팩트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그때 화면에서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무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국군 기갑부대장이 본부로 보내는, 이 전차를 만든 한국 기술진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여기는 브라보1. 상황 종료. 전방의 적 전차 12대 전량 격파. 아군 피해 없음. 다시 알린다. 아군 피해 제로. 거친 숨소리가 섞인 태국 전차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 듣고 있나?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낸 건 기계가 아니다. 이건 맹수다. 괴물이야. 중국 놈들이 진흙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우리는 날아다녔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원들이 다 울고 있다. 이 전차가 우리를 살렸다. 컵쿤캅, 코리아. 그 짧은 무전. 한 통이 주는 울림은 안토니오가 떠들어대던 수백 장의 가성비 보고서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이었으니까요. 화면 속에는 진흙탕 속에 흉물스럽게 처박혀 불타오르는 중국산 전차의 잔해 옆으로 태국 국기를 단 K2 전차가 위풍당당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포신을 높이 쳐들고 빗줄기를 뚫고 나가는 그 뒷모습은 마치 이 전장의 지배자가 누구인지 선포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는 위원들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것이 바로 기술의 격차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 몇 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뢰라는 이름의 성능이죠. 한국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진흙탕이든 모래밭이든 반드시 작동하고 반드시 적을 제압하는 무기를 만듭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는 휴전 국가니까요. 전쟁이 닥쳤을 때 무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토니오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감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죠. 그 거만하던 유럽의 장군들마저 전부 마른 침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중국산 전차가 고철 덩어리처럼 처박혀 있을 때 한국의 흑표가 전장을 지배하는 모습은 그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힌 중화권 무기에 대한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으니까요. 분위기는 확실히 반전되었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이미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무언의 동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밭,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회의실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벙커를 뒤흔들었습니다. 붉은색 비상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며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기괴하게 비췄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노이즈가 지직거리는 흉물스러운 화면과 함께 붉은색 경고창이 떴습니다. 데이터 손상, 보안 침해 감지. 이것 보시오. 내가 뭐라고 했소. 어둠 속에서 안토니오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빌어먹을 한국산 데이터가 문제입니다. 태국에서 보낸 파일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우리 나토 서버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당장 시스템을 셧다운 시키시오. 저 사기꾼 슈미트를 체포해.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토 보안팀 요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들의 총구는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보다는 황당함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의 선동은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기 가장 좋은 도구니까요. 안토니오는 보안팀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들리지 않나? 저 자가 가져온 데이터 드라이브를 당장 뽑아. 저게 트로이의 목마야. 우리 나토의 기밀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봤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시스템 다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저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기묘하고도 맑은 기계음이 소음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들려오는 등대 소리처럼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먹통이 된 회의실에서 단 하나의 화면만이 다시 켜졌습니다. 바로 제 앞에 놓인 한국산 전술 데이터 링크 단말기였습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도 붉은색 경고창도 없었습니다. 그저 칠흑 같은 검은 바탕화면 중앙에 푸른색의 방패 로고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르며 로딩바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K-사이버 쉴드 위협 감지. 격리 프로토콜 가동 중. 보안팀장이 멈칫했습니다. 안토니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한국산 단말기는 나토 메인 서버가 다운된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화학 테러가 발생한 건물에서 홀로 완벽한 방독면을 쓰고 있는 생존자처럼 말입니다. 보안팀장, 잠깐 물러서게. 지금부터 진짜 범인을 보여줄 테니까. 저는 단말기를 메인 스크린에 강제로 미러링 시켰습니다.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나토 서버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 데이터, 즉 디도스 공격의 흐름이 시각화되어 나타났습니다. 붉은색의 악성 코드들이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었지만 한국의 K-사이버 쉴드는 그 데이터의 파도를 나노 단위로 분석해내고 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나토의 보안은 한국 기술이 책임지기로 했는데 그 계약이 아니었다면 나토는 정말 쑥대밭이 되었겠죠? 보십시오. 지금 나토 서버를 공격하는 건 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강제로 접속해 과부하를 걸고 있는 겁니다. 웃기지 마. 외부망은 차단되어 있어. 이 벙커는 완벽하다고 안토니오가 악을 썼지만 한국의 AI 보안관은 그의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공격 원점 역추적 개시. 경로 추적 10%, 50%, 100% 완료. 화면의 지도가 빠르게 줌인되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아니면 모스크바. 위원들은 공격이 적성국에서 오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상의 붉은 점은 대륙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붉은 점은 유럽으로, 벨기에로, 브뤼셀로, 그리고 바로 이곳 나토 본부 지하 벙커로 좁혀졌습니다. 뭐야? 내부 소행이라고? 위원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화면에는 공격을 시도한 디바이스의 정보가 적나라하게 떴습니다. 타깃 확인 화웨이 메이트 X프로 사용자 안토니오.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안토니오에게, 정확히는 그의 양복상의 주머니로 쏠렸습니다. 저게 왜 내 이름이... 안토니오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보안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팀장이 다가가 안토니오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중국산 폴더블 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폰은 마치 갓 구운 빵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뜨겁군요. 안토니오 위원. 당신의 그 자랑스러운 중국산 휴대폰이 지금 1초에 10GB씩 데이터를 뿜어내고 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압도적인 성능이 담긴 영상이 이 회의실에서 재생되자마자 중국 측은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심어둔 스위치를 켰습니다. 바로 안토니오 위원의 휴대폰과 우리가 얼마 전 시범 도입한 저 구석의 중국산 서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안토니오 의원을 비롯한 몇몇 친중 위원들이 주도해서 중국산 서버를 사용하게 되었죠. 화면에는 중국 해커들이 보낸 명령어가 한국산 보안 툴에 의해 해독되어 떠 있었습니다. 코드는 조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해킹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냥 무식하게 데이터를 밀어 넣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그 틈을 타서 하드디스크를 깡그리 지워버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증거인멸이죠. 자신들의 무기가 한국 무기에 박살나는 쪽팔린 영상이 나토의 공식 기록으로 남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나토의 기존 보안망이 뭔가 잘못됐다며 비명을 지르고 셧다운 되어버릴 때 한국의 보안 프로토콜은 공격의 패턴을 단 0.03초 만에 파악했습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수만 번씩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안 체계는 성벽이 아니라 면역 체계에 가깝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시스템을 끄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만 콕 집어서 격리실에 가둬버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화면에는 이역 격리 완료. 나토 서버 복구율 99%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한국산 단말기 하나가 나토 본부 전체의 전산망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의 승리를 넘어선 소프트웨어와 인프라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안토니오는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냥 최신형 폰이라길래 선물 받은 것뿐이라고. 맹세해. 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 그가 직접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직접 눌렀을지도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죠. 중요한 건 그는 그저 중국이라는 거대한 스파이 조직이 이용해 먹기 좋은 숙주였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우방의 인물조차도 거리낌 없이 좀비 PC로 만들어버리는 나라였습니다. 안토니오 위원, 당신이 찬양하던 그 가성비 좋은 중국 기술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 주머니 속에 있는 그 기계는 전화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위치, 대화 내용, 심지어 지금 이 회의실의 공기까지 베이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도청 장치이자 필요하면 언제든 자폭할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저는 보안팀장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의 폰을 특수차폐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회의실의 조명이 다시 들어오고 비상 사이렌이 멈췄습니다. 한국산 시스템이 위협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자마자 나토의 시스템이 정상화된 것입니다. 안토니오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위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싼 가격에 혹해서 중국산 장비를 들여놓는 순간 나토 사령부 전체가 중국의 안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젠장, 내 집무실에 있는 중국산 공유기부터 당장 갖다 버려야겠군. 한 위원이 질린다는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의 성능에 감탄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누구인지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제 뒤로 띄워진 화면에는 여전히 한국의 태극 문양을 형상화한 보안 쉴드 로고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자, 불청객들도 청소가 끝난 것 같군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걸 보니 다음에 보여드릴 것이 정말로 무서운가 봅니다. 땅과 하늘, 그리고 사이버 공간까지 막아낸 한국이 이제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싸움에서는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짐짓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방해 공작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졸렬한 해킹 시도는 한국 기술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가 되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곧바로 일어났어요. 아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거나 적어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란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법이더군요.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진 직후 안토니오와 그를 추종하는 루이 위원은 오히려 더 악에 받친 표정으로 고함을 질러댔거든요.
마치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것이 저 때문이라는 듯 적반하장의 태도로 말입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슈미트가 심어놓은 함정이라고요. 그깟 폰 하나? 해킹당했다고 해서 중국의 위대한 군사력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전쟁은 사이버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승부는 화력, 즉 불과 강철이 부딪히는 곳에서 납니다. 로이 위원도 거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중국 방산 업체로부터 받은 막대한 리베이트가 휴지 조각이 될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뒷돈을 받지 않고서야 저렇게나 중국을 빨아들 수는 없을 노릇이었죠. 맞습니다. 하드웨어를 봅시다. 캄보디아군은 지금 동남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는 중국산 전투기 J-라이트닝, 즉 젠10C 개량형 편대를 출격시켰습니다. 무려 24대입니다. 고작 훈련기나 개조해서 파는 한국산 경공격기 따위가 상대나 되겠습니까? 하늘이야말로 중국의 동무대입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지요. 저는 조용히 메인 스크린의 채널을 공중전 상황판으로 돌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드웨어를 좋아하시니 그 잘난 중국산 날개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지워지는지 보여드리죠. 화면에는 캄보디아 공군의 레이더 상황판이 미러링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점 24개가 위풍당당하게 태국 영공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조종사들은 사기충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탄 J-라이트닝은 스펙상으로는 태국의 FA-50 블록 70보다 덩치도 크고 엔진 출력도 높고 무장 탑재량도 많았으니까요. 여기는 드래곤 리더, 전방 시야 확보, 적기 반응 없음. 태국 놈들, 겁먹고 숨은 게 분명하다. 캄보디아 편대장의 거만한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안토니오는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보십시오. 태국 전투기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체급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화면 한 구석에 떠있는 데이터 링크 아이콘을 가리켰습니다. 안토니오 위원, 태국 전투기가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침묵 모드로 비행 중입니다. 레이더를 끄고 말이죠. 레이더를 꺼. 미쳤군. 눈 감고 싸우겠다는 건가? 아니요. 남의 눈을 빌려서 싸우는 겁니다. 그 시각 전장 후방 300km 상공에는 태국 공군이 운용하는 조기 경보기, 일명 피스-아이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심어놓은 링크-K라는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조기 경보기가 높은 고도에서 중국산 전투기들의 위치를 낱낱이 파악해 저공으로 침투하는 FA-50 편대에 실시간으로 좌표를 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태국의 FA-50 조종사들은 자신의 레이더를 켤 필요가 없었습니다. 레이더를 켜면 전파가 발산되어 적에게 들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그들을 어둠 속의 닌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데이터 링크로 전송받은 좌표에 따라 미사일의 라곤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익. 갑자기 캄보디아 편대장의 콕핏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곤, 어디서? 적기가 안 보이는데 어디서 조준하는 거야? 캄보디아 조종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깨끗한데 경보 장치는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적이 목에 칼을 겨눈 상황. 그때였습니다. 화면 전체가 지지직거리며 하얀 노이즈로 뒤덮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최후의 수단으로 전자전 제밍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하하. 보시오. 중국의 전자전 포드가 작동했소. 태국의 통신망이 마비됐을 거요. 이제 저 쥐새끼 같은 한국 전투기들은 눈뜬장님이 될 겁니다. 안토니오와 루이는 서로 하이파이브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화면 속 태국 전투기들의 데이터 수신율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제밍 전파가 너무 강력해서 링크-K의 신호가 끊길 듯 말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블릿의 버튼 하나를 눌러 한국산 항전 장비에 숨겨진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안토니오, 한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들이 고작 전파 방해 하나 예상 못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낚시입니다. 화면 속 FA-50의 시스템 로그에 새로운 문구가 떴습니다. 제밍 신호 감지? HOJ 모드 자동 전환. 주파수 도약 알고리즘 가동. 한국산 AESA 레이더는 제밍 신호를 피해 1초에 수천 번씩 주파수를 바꾸며 통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적이 쏘는 강력한 재밍 전파를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면 그 빛 때문에 눈이 부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손전등을 든 사람의 위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재밍 감사합니다. 덕분에 위치가 아주 잘 보이는군요. 태국 조종사의 차분한, 아니 조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FA-52 발사한 한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캄보디아 전투기가 아니라 재밍 전파를 뿜어내고 있는 지상의 중국산 전자전 기지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적이 쏘는 방에 전파를 유도 신호 삼아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쾅! 화면 한쪽이 번쩍이더니 캄보디아군의 전자전 트럭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밍이 사라지자 하늘은 다시 태국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당황해서 허공에 기총을 쏘아대던 제이라이트닝들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미사일에 맞아 불꽃놀이처럼 터져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훈련기 주제에 주력 전투기를 잡다니. 루이 위원이 망연자실에 중얼거렸습니다. 훈련기라니요. FA-50은 한국이 만든 리틀 자이언트입니다. 껍데기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와 통합, 체계는 5세대 전투기의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행기라는 기계를 팔았지만 한국은 이기는 알고리즘을 판 겁니다. 하늘이 정리되자 이제 땅 위에서 진짜 지옥이 펼쳐질 차례였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태국군은 지체 없이 포병 부대에게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하늘이 뚫렸으니 강철의 비를 내릴 시간입니다. 나토의 포병 교리를 송두리째 바꿀 한국의 명품, 천둥과 번개를 소개합니다. 화면이 분할되었습니다. 왼쪽은 캄보디아 포병부대, 오른쪽은 태국의 포병부대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중국산 155mm 견인포를 운용하고 있었고 태국군은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 로켓을 배치했습니다. 차이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극명했습니다. 캄보디아 관측병이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좌표 불러준다. 알파. 브라보. 3. 아니, 4, 7, 5. 반복한다. 지직거리는 무전기 너머로 숫자를 불러주고 포병들은 종이 지도 위에 자를 대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포신을 수동으로 돌리는 모습은 마치 2차 세계대전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 사이 5분이 지났습니다. 반면 오른쪽 태국군 진영은 고요했습니다. 드론이 적진을 찍자마자 데이터 링크를 통해 목표물의 좌표가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컴퓨터로 즉시 전송되었습니다. 좌표 수신 완료. 방열. 전 차장이 버튼 하나를 누르자 거대한 포신이 윙소리를 내며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계산할 필요도 조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격 준비 끝. 소요 시간 30초. 안토니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0초. 저 거대한 대포를 30초 만에 쏜다고. 조준도 안 하고? 조준은 기계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실 기술은 TOT입니다. 신이 주먹으로 땅을 내려치는 기술이죠. K9 자주포 한 문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쾅! 그리고 포신을 살짝 내리더니 또 쐈습니다. 쾅! 다시 각도를 조절해서 또 쾅! 한 대의 자주포가 3발을 연속으로 쐈는데 포탄이 날아가는 궤적은 전부 달랐습니다. 첫 번째 탄은 높게 쏘아 천천히 떨어지게 하고 마지막 탄은 낮게 쏘아 빨리 날아가게 했습니다. 물리학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 계산법 덕분에 공중을 날아간 3발의 포탄은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태국에는 이런 자주포가 수십 문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캄보디아 진지는 그야말로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한 발씩 떨어져서 피해라 라고 소리칠 틈도 없었습니다. 수백 발의 포탄이 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땅을 때렸습니다. 굉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면이 통째로 솟아올랐다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함께 발사된 천무다연장 로켓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확산탄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중국산 견인포들은 방열을 끝내기도 전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 나뒹굴었습니다. 캄보디아 포병들이 수기로 계산한 좌표는 이미 사라진 아군 진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타 하나가 아군 오폭을 부른 총극이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파괴력을 목격한 루이 위원은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지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죠. 이건 불법이야. 슈미트. 당신은 지금 나토의 보안 규정을 위반했어. 승인되지 않은 잔혹한 영상을 송출하고
외부 데이터를 무단으로 연결했어. 경비병, 뭐하고 있어? 저 미친 노인네를 당장 체포해. 루이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무장 경비병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회의실 전원이 차단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위력이 저를 덮치려는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에서 제 개인 태블릿을 꺼내 아직 꺼지지 않은 중앙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을 미러링했습니다. 체포, 보안. 당신들이 중국에 팔아넘긴 그 보안 말입니까? 내 손목의 수갑을 채우기 전에 이 마지막 영상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들의 목숨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화면에는 캄보디아군 최고 사령부의 벙커 내부가 위성 열화상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 안에 숨어 안심하고 커피를 마시는 지휘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안전하다. 중국이 지어준 벙커야. 핵폭탄이 와도 끄떡 없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천장이 뚫렸습니다. 폭발은 없었습니다. 그저 초음 속으로 날아온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벙커의 환기구도 아닌 두꺼운 콘크리트 천장을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와 지휘관의 책상 위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쾅! 벙커 안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되며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핀셋 제거. 전쟁을 끝내는 단 한 발의 화살이었습니다. 경비병들도, 루이 위원도, 안토니오도 스크린 속의 압도적인 장면에 얼어붙었습니다. 총을 든 경비병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저 무기 앞에서는 나토의 벙커도, 자신들의 권력도, 그 어떤 뒷돈도 아무런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싸늘하게 굳어버린 루이 위원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한국은 좌표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의 찻잔도 깰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 회의실에서 안전하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건 한국이 아직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체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베이징으로 가는 전화를 끊고 서울로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경비병들은 슬그머니 총구를 내렸습니다. 무력으로도 억지로도 막을 수 없는 진실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선사하는 공포이자 동시에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벙커 안의 공기는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준 압도적인 화력 시범. 그러니까 벙커를 핀셋으로 집어내듯 제거하는 KTSSM의 위력을 보고도 저 철면피 같은 인간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들은 가장 치졸하고도 현실적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이라는 이름의 협박이었습니다. 루이 위원이 두꺼운 재정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좋습니다, 슈미트 장군. 한국 무기, 잘 터지고 잘 맞춥니다. 인정하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우리 나토의 국방 예산은 바닥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화려한 장비들을 정군에 보급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패키지를 한국의 절반, 아니 3분의 1 가격에 제안했습니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물량으로 메우면 그만입니다. 그의 말은 뱀의 혀처럼 교활하게 위원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정치인 출신 위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병사들의 생존율보다 당장 의회에 제출할 예산 절감 보고서였으니까요. 안토니오가 이때다 싶어 쐐기를 박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중국 측 제안서는 오늘 자정까지만 유효합니다. 이 파격적인 조건을 놓치면 우리는 파산할 겁니다. 자, 표결에 붙입시다. 중국산 드래곤 스케일 방어 패키지를 나토 표준으로 채택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분위기가 순식간에 넘어갔습니다. 1명, 2명, 위원들이 주저하며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의 안보가 수만 명 병사들의 목숨이 고작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에 팔려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겨운 작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이 떠나가라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들은 지금 쇼핑몰에서 할인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전장에 나가는 내 아들,
내 손자가 입을 방탄조끼를 고르는 자리란 말입니다. 좌중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손을 들려던 위원들이 멈칫했습니다. 가격, 가성비, 좋습니다. 그럼 그 3분의 1 가격이라는 중국산 방패가 실전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줬는지, 아니 어떻게 죽였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이걸 보고도 그 더러운 손을 들 수 있다면 제가 군복을 벗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투명한 방패였습니다. 화면에는 괴멸 직전까지 몰린 캄보디아군 최정예 결사대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하늘은 뚫렸고 땅은 유린당했습니다. 캄보디아군에게 남은 건 보병들이 짊어진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늪지대를 건너오는 태국군의 K2 전차부대를 향해 마지막 매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800m, 발사, 수풀 속에서 수백 발의 대전차 미사일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러시아제 코넷, 중국제 레드에로우 등 온갖 종류의 미사일들이 뱀처럼 궤적을 그리며 태국 전차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아무리 최신 전차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나토 위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저건 막을 수 없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화면 속 K2 전차들의 미사일이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전차 주변 약 10m 상공에서 갑자기 눈부신 섬광들이 연쇄적으로 번쩍였습니다. 퍼벙, 펑, 퍼버벙.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유리? 돔이라도 있는 것처럼 날아오던 미사일들이 전차 근처에도 못 오고 허공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폭연이 거치고 난 뒤 태국군의 K2 전차는 그 흐름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유유히 궤도 바퀴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마술입니까? 방어막이라도 친 겁니까? 루이 위원이 멍하니 입을 벌리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능동방어 체계, 일명 APS 하드킬 시스템입니다. 저는 슬로우 모션으로 영상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전차 포탑의 내 귀퉁이에 달린 작은 레이더들이 미사일을 감지하는 순간 대응탄 발사기가 순식간에 회전하여 요격탄을 쏘아 올리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향해 샷건을 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신의 영역입니다. 한국산 3D 탐지 레이더는 0.001초 만에 적 미사일의 속도와 궤적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대응탄을 발사하죠. 이 요격탄은 미사일 바로 앞에서 터지며 수천 개의 파편을 뿌립니다. 미사일의 신관이나 탄두를 정확히 파괴해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명중률, 보시다시피 100%입니다. 화면 속 캄보디아 병사들의 표정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창을 던졌는데 방패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저 괴물은 맞질 않아. 쏠 수가 없어. 캄보디아 소대장의 절규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쇳덩어리는 무적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태국 전차 부대는 반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전진하며 공포에 질린 적군을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만들어낸 심리적 승리였습니다. 자, 그럼 안토니오 위원이 그렇게 사랑하는 중국산 방어 체계는 어떨까요? 가격이 싸다는 그 물건 말입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군이 운용하는 중국산 전차 VT9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차 표면에는 벽돌처럼 생긴 네모난 상자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폭발 반응 장갑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반응 장갑은 적탄이 닿으면 바깥쪽으로 폭발을 일으켜 그 힘을 상쇄시키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좀 예민하더군요. 영상 속에서 캄보디아 보병이 전차 옆을 지나가다가 넘어져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전차 옆면을 탁 하고 쳤습니다. 정말 가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쾅! 전차 옆구리에 붙어있던 반응 장갑이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미사일도 아니고 고작 소총 개머리판 충격에 반응해 터져버린 것입니다. 전차 옆을 지나가던 캄보디아 보병분대원 5명이 그 폭발에 휘말려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차 자체는 멀쩡했지만 아군을 몰살시킨 팀킬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게 당신들이 사려던 저렴한 방패입니다. 불량 센서와 싸구려 화약을 써서 적탄이 아니라 돌멩이만 튀어도 터집니다.
캄보디아 병사들 사이에서는 저걸 자살조끼라고 부른답니다. 전차 옆에 붙으면 적군한테 죽는 게 아니라 아군 전차한테 죽으니까요. 더 끔찍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태국군이 대전차 미사일을 쏘자 이번에는 반응 장갑이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발이었습니다. 미사일은 반응 장갑을 두부 자르듯 뚫고 들어가 전차 내부의 탄약고를 유폭시켰습니다. 포탑이 10m 상공으로 튀어오르는 이른바 사출쇼가 벌어졌습니다. 터져야 할 때는 안 터지고 안 터져야 할 때는 터집니다. 이게 바로 중국산 가성비의 실체입니다. 50% 할인? 당연하죠. 그 안에 들어가는 센서와 화약이 전부 불량품이니까요.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을 들려던 위원들이 황급히 팔을 내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루이 위원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슈미트 장군. 한국산 APS가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전차 한 대당 시스템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데 그걸 어떻게 나토 전차 수천 대에 다 답니까? 예산이 부족한 건 팩트입니다.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루이 위원, 당신 아들이 군인입니까? 네? 갑자기 그건 왜? 제 막내 아들은 기갑 장교였습니다. 5년 전 평화유지군 작전 중에 RPG 로켓 한 발에 전차가 피격되어 전사했습니다. 그때 그 전차에 저런 능동방어 장치가 있었다면 제 아들은 지금쯤 집에서 손녀딸을 안고 있었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사의 목숨값보다 비싼 장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숙련된 전차 승무원 3명을 키워내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국가가 짊어져야 할 슬픔과 보상금, 그걸 다 합치면 저 시스템 가격의 수십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고작 예산 타령을 합니까?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루이 위원,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한국산 APS의 가격을 보십시오. 화면에 뜬 가격표를 보고 위원들이 눈을 의심했습니다. 독일제, 이스라엘제 시스템의 가격 옆에 적힌 한국산의 가격표는 놀랍게도 그들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성능은 압도적인데 가격이 반값이라고? 한국은 미친 나라입니다. 그들은 반도체부터 레이더, 요격탄의 화약까지 전부 다 자기네 나라 안에서 만듭니다. 수입 부품이 없으니 중간 마진이 없죠. 게다가 그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습니다. 수천 대를 한꺼번에 찍어내니까 단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중국의 싸구려 인건비로 만든 가짜 저렴함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 공정과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낸 진짜 경제성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2개의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왼쪽은 중국산 반응 장갑을 달았을 때의 생존율 5%, 오른쪽은 한국산 APS를 달았을 때의 생존율 98%, 그리고 가격은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조금 비싸지만 독일제보다는 절반입니다. 즉, 진짜 가성비는 한국제라는 것입니다. 중국제는 쓰레기를 돈 주고 사오는 꼴이니 오히려 가성비가 가장 형편없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안토니오와 루이, 그리고 흔들리던 위원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전장으로 나갑니다. 당신은 그 아들을 어느 전차에 태우시겠습니까? 5%의 확률로 터지는 깡통입니까? 아니면 98%의 확률로 살아 돌아올 강철 요새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는 고개를 떨구었고 루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논리도, 그 어떤 경제적 이익도 가족의 목숨이라는 가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도덕적 우위, 기술적 우위,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까지. 한국 무기는 그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까까지 예산 타령을 하던 재정위원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슈미트 장군, 한국 측에 연락해 주십시오. 견적서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내 아들을 그런 고철 덩어리에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산 무기 구매 안건은 그 자리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위기는 극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말솜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증명된 한국 기술의 압도적인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이어 일어난 충격적인 상황에 그저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듯 그들은 더 사악하고 비열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안토니오 위원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화면에는 베이징에서 날아온 긴급 외교 문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슈미트 장군, 감동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방금 중국 상무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나토가 이번 무기 입찰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을 선택한다면 중국은 즉시 유럽으로 향하는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히토류. 그것은 현대 산업의 쌀이자 유럽 경제의 목줄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부터 반도체, 풍력 발전기까지 히토류 없이는 유럽의 공장들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유럽의 숨통을 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루이 위원이 거들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한국산 탱크 몇 대 사겠다고 고집 피우다가는 독일의 자동차 공장과 프랑스의 항공기 라인이 올스톱될 판입니다. 실업자가 수백만 명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경제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산을 사주는 척이라도 해야 우리 경제가 삽니다. 위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기의 성능이고 나발이고 당장 자국의 경제가 망한다는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분위기는 급격하게 중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한다는 패배주의적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안토니오는 승리감에 도취해 의기양양하게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품속에서 또 다른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히토류라. 무서운 협박이군요. 하지만 안토니오 위원, 당신은 장사꾼의 기본도 모르는군요. 불량품을 강매하려는 사기꾼에게 약점을 잡혀 물건을 사주면 그 다음엔 더 큰 쓰레기를 더 비싼 값에 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의 노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위원들을 둘러보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히토류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호주나 남미, 그리고 동맹국들과 협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고장난 무기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병사들의 피로 값을 치러야 하니까요. 여러분, 중국이 왜 히토류까지 들먹이며 이 고철 덩어리를 팔려고 안달인지 아십니까?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 무기가 팔면 안 되는, 아니 팔아서는 안 되는 산업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화려한 폭발도, 멋진 비행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지휘관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공포 영화가 될 겁니다. 제목은 부러진 병참선, 부제는 규격 없는 악몽입니다. 화면에는 캄보디아군 정비창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쟁 3일차, 전선에서 물러난 중국산 VT9 전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병들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스패너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멀쩡한 전차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저게 바로 동족포식입니다. 부품이 없어서 고장난 전차를 고치기 위해 옆에 있는 멀쩡한 전차의 부품을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전차 10대 중 3대가 고장났는데 수리 부품이 안 와서 나머지 7대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결국 가동 가능한 전차는 0대가 되어가고 있죠. 안토니오가 반박했습니다. 부품 보급이야 전쟁통에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공장이 풀가동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입니다. 문제는 보급 속도가 아닙니다. 규격입니다. 저는 정비병이 씩씩거리며 볼트를 조이는 장면을 확대했습니다. 저 병사가 들고 있는 볼트를 보십시오. 분명히 같은 VT9 전차용 볼트라고 보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A 전차는 쓰촨성 공장에서 만들었고 B 전차는 광둥성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면은 같았지만 공장마다 공차가 제멋대로입니다. 어떤 놈은 10mm, 어떤 놈은 10.5mm. 구멍이 안 맞아요.
전쟁터에서 병사가 볼트 구멍을 줄로 갈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좌중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논하는 자리에서 줄질이라니. 이건 19세기 대장간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전자장비입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가 고장나서 새 부품을 끼웠는데 인식이 안 됩니다. 펌웨어 버전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칩셋 제조사가 달라서 아예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국산 무기는 겉모양만 같지 속은 공장마다 제멋대로인 수제 작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나토 표준으로 도입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볼트 하나 끼우려고 중국 기술자를 불러서 구판을 벌여야 할 겁니다. 화면 속 캄보디아 정비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호환되지 않는 부품, 규격 없는 나사, 불량 섞인 회로 기판.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고물상이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조차 아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눈을 씻고 보십시오. 진짜 표준이 무엇인지, 한국이 왜 제조업의 신이라 불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태국군 야전 정비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전장 한복판이었습니다. 태국군의 주력인 K2 전차 한 대가 엔진 덮개를 열고 있었습니다. 엔진에 피탄되어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라면 엔진을 교체하는데 4시간, 길게는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크레인으로 드러내고 배선을 일일이 연결하고 오일을 채우고. 하지만 한국산 K2는 다릅니다. 시간을 재보십시오. 화면 속 정비병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연결 부위를 해제했습니다. 복잡한 배선?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콘센트를 뽑듯 딸깍하고 연결잭 몇 개를 분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군안 전차의 크레인이 엔진룸을 통째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파워팩의 모듈화 기술입니다. 엔진과 변속기, 냉각 장치가 하나의 거대한 레고 블록처럼 뭉쳐져 있습니다. 고장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드러내고 새 걸 끼우면 끝입니다. 새 파워팩이 내려와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병사들이 다시 연결잭을 꽂고 덮개를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맹수의 심장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걸린 시간은 단 20분.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죽어가던 전차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전선으로 뛰어나갑니다. 볼트 구멍 0.01mm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국의 창원 공장에서 만든 부품이든 현대로템의 폴란드 공장에서 만든 부품이든 전 세계 어디서나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K-스탠다드입니다. 위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중국군이 볼트 구멍을 갈아내고 있을 때 한국군은 레고 블록을 갈아 끼우듯 전차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격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투 중 태국군 자주포 K9의 포신에 균열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정밀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보통은 후방 공장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비관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썼습니다. 고글처럼 생긴 스마트 글라스였습니다. 여기는 태국 정비팀. 창원 본사 연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 창원 기술지원센터입니다. 화면 잘 보입니다. 3번 유압 밸브 쪽에 미세 크랙이 보이네요. 제가 증강현실로 표시해드리는 부분 보이십니까? 화면에는 태국 정비병의 시점이 그대로 중계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가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붉은색 화살표와 3D 도면이 정비병의 눈앞 허공에 겹쳐서 보였습니다. 거기를 스패너로 반 바퀴만 돌리시고 저희가 어제 드론으로 보내드린 긴급 수리 키트 비사를 부착하십시오. 확인. 시키는 대로 하니까 유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맙소사 공장 갈 필요가 없겠는데요. 단 1시간 만에 야전에서 정밀 수리가 끝났습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 마치 옆에 서서 가르쳐주듯 실시간 원격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로켓 배송이라 불리는 미친 물류 시스템과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품이 없어서 전차를 뜯어먹는 중국군과 AR 글라스로 실시간 수리를 받는 한국군. 이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진짜 실력입니다. 안토니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히토류 협박으로 얻어낸 유리한 고지가 한국의 압도적인 병참 지원 능력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립을 지키던 위원들, 특히 경제 논리에 민감했던 재정 담당 위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초기 도입 비용은 중국이 쌀지 몰라도 유지보수 비용까지 따지면 한국산이 훨씬 싼 거 아닙니까? 중국산은 부품이 안 맞아서 수리도 못하고 버려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전차 한 대를 10년 쓴다고 가정하면 한국산은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되는데 중국산은 매번 새 차를 사는 꼴이 됩니다. 이건 구독형 사기극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독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히토류. 까짓것 좀 비싸게 사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무기는 제대로 된 걸 사야 한다는 상식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쉬는 시간,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거울 속에 안토니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제 옆으로 다가와 짐짓친근한 척 말을 걸었습니다. 허허, 슈미트 장군. 오늘 너무 열정적이시더군요. 나토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맙시다. 우리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 쪽이랑 이야기가 좀 됐는데 이번 것만 눈 감아주시면 장군님 은퇴 후에 아주 괜찮은 자리를 하나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봉이 장군님 지금 월급의 10배는 될 겁니다. 스위스 계좌로 꽂아드릴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나였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중국의 검은 돈에 매수된 자들이었죠. 그러고는 논리로 안 되니 돈으로 매수하려는 수작. 전형적인 삼류 악당의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물기를 털어내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볼펜처럼 생긴 녹음기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녹음기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위원, 제 은퇴 자금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 조국 독일과 나토가 주는 연금이면 늙은 군인 하나 먹고 사는 데는 차고 넘치니까요. 안토니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나토 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죠. 당신이 받은 그 검은 돈이 당신의 감방 생활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굳어버린 글을 내버려 두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장군, 잠깐만, 오해입니다. 라고 외치는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 기술에서도, 논리에서도, 그리고 도덕성에서도 한국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저들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들입니다. 중국산 무기의 기계적 결함과 병참의 붕괴를 확인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이 숨기고 있던 가장 치명적이고 악랄한 비밀, 바로 보이지 않는 배신을 폭로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장실에서의 짧은 조우를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묘한 전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예감한 장수의 떨림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실체를 마주하기 직전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창백해진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주머니 속에 있는 녹음기가 시한폭탄처럼 느껴졌겠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 녹음기는 그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제 메인 디시, 나토 전체를 뒤집어 놓을 진짜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병참 지원 능력과 중국산 무기의 처참한 호환성 문제를 목격한 위원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이라는 유혹은 달콤했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초저가 입찰은 예산 압박에 시달리는 유럽 각국에게 거부하기 힘든 마약과도 같았으니까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계산기를 내려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나토의 차세대 무기 입찰에 거의 0원에 가까운 가격을 써낼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인건비가 싸다고 해도 원자재 가격이 있고 물류비가 있습니다.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왜 적자를 보면서까지 우리에게 무기를 퍼주려 하는 걸까요? 그들이 자선사업가라서요? 좌중은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한 번쯤 의문을 가졌지만 싼 게 좋은 거지라며 애써 무시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붉은색으로 확대해 띄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공짜 치즈는 오직 쥐더위에만 있는 법이죠.
중국이 제안한 계약서 345조 2항을 보십시오.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서 다들 놓치셨을 겁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무상에 준하지만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는 지정된 중국 업체가 독점하며 그 비용은 매년 시세에 따라 갱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프린터 판매 수법입니다. 프린터 기계는 공짜로 나눠주고 전용 잉크 카트리지를 1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체를 공짜로 들여오는 순간 우리는 볼트 하나, 나사 하나를 갈 때마다 중국이 부르는 게 값인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도입 5년 차가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유지비가 전차 가격의 10배를 넘어갑니다. 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협상하면 됩니다.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설마 바가지를 씌우겠습니까? 협상이요? 안토니오 위원, 캄보디아의 사례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저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 국영은행과 맺은 비밀 차관 문서였습니다. 캄보디아도 처음엔 중국 무기를 싸게 샀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유지보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갚을 수 없게 되자 중국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돈을 못 갚겠으면 현물로 내놓으라고 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캄보디아의 전략 요충지인 레암 해군 기지의 운영권이 99년 동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오성훈기가 펄럭이는 캄보디아 항구의 사진이 떴습니다. 캄보디아 군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중국 군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권 침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방식입니다. 부채에 더 찌죠. 무기를 미끼로 빚더미에 앉히고 결국엔 국가의 항구와 공항, 영토를 뺏어갑니다. 우리가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10년 뒤 프랑스의 마르세유 항구와 독일의 함부르크 항구에는 나토 깃발이 내려가고 오성훈기가 펄럭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계약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주권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위원들의 표정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와 루이 위원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막대한 리베이트가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위원, 당신이 화장실에서 제게 했던 제안 기억하십니까? 은퇴 후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었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거대 방산 국영기업에서 출발한 자금이 홍콩의 유령 회사를 거치고 다시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탁해 최종적으로 안토니오 위원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경로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만 500만 유로가 입금됐더군요. 자물쇠 명목으로 말이죠. 나토의 무기 선정위원이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았다. 이건 단순한 뇌물수수가 아닙니다. 적국에게 나토를 팔아넘긴 스파이 행위입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자료라고. 안토니오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경멸에 찬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사실인가, 안토니오? 자네가 중국 돈을 받았어? 어떻게 나토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어? 회의실은 순식간에 청문회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위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예고편이었습니다. 돈 문제는 차라리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안토니오 위원의 비리는 나토 사법부가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더 시급하고 끔찍한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야 뺏기면 다시 벌면 되지만 이건 우리의 목숨줄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톱만한 검은색 반도체 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나토 정보국이 입수한 중국산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제어 칩입니다. 안토니오 위원이 그렇게나 극찬하며 도입하자고 했던 그 부품이죠. 겉보기엔 평범한 칩입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칩을 확대 분석기에 넣고 스크린에 내부 회로도를 띄웠습니다. 복잡한 미로 같은 회로들 사이에 설계도면에는 없는 기묘한 미세 회로 뭉치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붉은 목줄, 코드명 RL99입니다. 중국 제조사가 설계도에 표기하지 않고 몰래 심어놓은 하드웨어 백도어입니다. 백도어라니? 설마 해킹 툴입니까? 한 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킹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킬 스위치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죠. 화면 속 가상의 전장 상황에서 나토군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베이징의 관제센터에서 엔터키 하나를 누르자 나토군의 모든 통신망이 일시에 마비되었습니다. 레이더가 꺼지고 미사일 발사가 중단되고 전차들이 멈춰섰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은 버튼 하나로 우리 나토군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산 무기를 쓰는 순간 우리의 생사여탈권은 베이징 공산당의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목줄을 찬개가 되는 거죠. 회의실 안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와 루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제 그들은 단순한 뇌물수수범이 아니었습니다. 적국이 나토를 능욕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도운 국가 반역죄의 현행범이 된 것입니다. 나는 몰랐어. 그냥 칩이라고만 했지. 저런 게 들어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중국 놈들이 나까지 속인 거야. 안토니오가 비굴하게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태를 뒤로하고 반대편 주머니에서 또 다른 칩을 꺼냈습니다.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박힌 한국산 칩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방위사업청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국 측이 보낸 공식 서한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납품하는 모든 무기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핵심 칩 설계도를 나토에 100%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다. 우리는 동맹을 속이지 않는다. 의심스러우면 언제든지 뜯어봐라. 이것이 한국의 태도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몰래 뒷문을 만들어 우리를 감시하려 했고 한국은 아예 대문을 활짝 열어주며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매자를 호구가 아닌 친구로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총으로 하지만 동맹은 신뢰로 맺어집니다. 한국은 그 기본을 알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분노한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서명한 체포 영장을 들고 온 것입니다. 안토니오, 루이, 당신들을 국가 반역 및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건 모함이야. 변호사 불러. 나는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다고. 안토니오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은 그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배신자들이 질질 끌려 나간 회의실. 그 무거운 공기 속에는 짙은 혈양 대신 식은땀, 냄새만이 진동하고 있었죠. 첩자들이 앉았던 의자는 텅 비어 있었고 남은 나토 위원들의 얼굴은 마치 표백제라도 끼얹은 듯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의 안보라는 거대한 댐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그 구멍으로 흙탕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친 짓이었어.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와 손을 잡고 있었던 거지. 누군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책 따위의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고 곧이어 차가운 현실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의 방어망은 괴멸 직전이었고 기존에 주문했던 무기들은 끔찍한 백도어 문제로 전량,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적들이 국경을 넘어온다면 우리는 박물관에 있는 머스킷 총이라도 꺼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때 프랑스 측 대표가 절박하다 못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슈미트 장군.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남은 대안은 어디입니까? 미국, 로키드 마틴의 생산 라인은 이미 풀가동 중입니다. 지금 주문서를 넣어도 인도받으려면 5년은 좋게 걸려요. 5년이면 나라가 3번은 망하고도 남을 시간이라고요.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조차 공급망 병목 현상에 시달려 허덕이고 있었고 유럽의 방산 공장들은 오랜 평화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녹이 쓴 지 오래였습니다.
무기고는 비어가는데 채울 방법이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우리 서구권의 부끄러운 민낯이었습니다. 절망감이 회의실 천장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든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모든 혼란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둔 사람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묵직한 군화 소리를 울리며 전면의 대형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지휘봉을 들어 세계 지도의 아주 작은 한 점,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을 가리켰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찾으면 됩니다. 아니,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대안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 지휘봉 끝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지만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는 반도 국가,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작 반도체나 만들고 춤이나 추는 나라로 알고 있었겠지요. 그들의 무지함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그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로만 알고 있겠군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전쟁의 공포를 잊은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휴전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를 머리에 이고 살면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 강철을 깎고 화약을 다져왔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조작해 한국산 무기 체계들의 재원을 띄웠습니다. 화려한 그래픽이나 과장된 홍보 문구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와 성능, 그리고 압도적인 실전 데이터만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엔 어떤 정치적 꼼수도 시스템을 마비시킬 백도어도 없습니다. 성능, 미국제와 동급이거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선 오히려 압도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납기입니다. 이들은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물건을 배에 실어보내는 시간, 관념에 있어서는 광기 어린 집착을 가진 민족입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능,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속성. 이 세 가지 불가능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했습니다. 유럽이 복지 예산을 늘리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한국은 밤을 새워 용접 불꽃을 튀기며 자주국방의 서슬퍼런 칼날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정직하고 무서운 결과물이었습니다. 가성비라는 저렴한 단어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이건 압도적 효율입니다. 우리가 1대를 만들 돈으로 그들은 세대를 만들고 우리가 1년을 기다릴 때 그들은 한 달 만에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스탠다드입니다. 제 설명이 끝났을 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갈급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조난자들처럼 그들은 한국이라는 구명주를 잡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붉은색 칼라인 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유물처럼 먼지가 쌓여있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자유진영을 구원할 유일한 생명선이 된 것입니다. 연결해. 국가번호 82번. 뚜르르, 뚜르르. 신호음이 울리는 짧은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올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은 지금 한밤중 일터였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응답이 없거나 당직 사병이 졸린 목소리로 받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신호음이 3번을 넘기기도 전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수화기 넘어 연결이 되었습니다. 단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묵직했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긴급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당황한 기색은 먼지 한 톨만큼도 없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5분 대기조처럼 그들의 목소리에는 신뢰감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짧은 인사말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고 이것이 바로 태세였습니다. 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나토 사령부, 슈미트 장군이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고 당신들에겐 물건이 있지요. 상황은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군님. 원하시는 품목과 수량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차입니까? 아니면 자주포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전투기입니까? 수화기 너머의 담당자는 진정한 프로였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의전이나 사탕발림을 과감히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명료함이 오히려 이 절박한 상황에선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회의실에 앉아있는 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저에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외침이자 전부다라는 탐욕이었습니다. 전부다. 제 짧은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당신네 카탈로그에 있는 거 가능한 전부 다 보내주시오. 육해공 가리지 말고 당장 선적할 수 있는 모든 물량을 우리가 매입하겠습니다. 대금은 선입금으로 즉시 송금하리다. 최대한 빨리 이 텅 빈 유럽의 하늘과 땅을 당신들의 강철로 덮어주시오. 잠시의 정적. 수화기 너머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타닥타닥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현대판 모스 부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확신에 찬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K-아스널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해 있는 1차 물량을 우선 그쪽으로 돌리고 창원과 울산의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서 수송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딸깍. 통화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는 핵폭탄급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몇몇 위원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결정이 가져올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 몇 대를 사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대한민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수백조 원을 훌쩍 넘길 것입니다. 전차 1000대, 자주포 600문, 전투기 50대. 이는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후속 군수 지원, 정비, 교육 훈련, 부품 공급까지 포함된 거대한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이 위치한 창원, 울산, 사천은 이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수천 개의 협력 업체들이 살아나며 지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거대한 낙수효과는 조선업과 반도체, 건설업까지 혈관처럼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유례없는 호황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제2의 한강의 기적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의 신화가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위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나토 본부 앞 계양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든든한 깃발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붉은 땅, 그리고 건공감리의 사괴가 그려진 태극기였습니다. 유럽의 콧대 높은 장군들이 그 태극기를 향해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붙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장관이었습니다. 제 집무실 TV에서는 연일 특보가 쏟아졌습니다. 앵커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산 무기들이 유럽의 항구에 하역되는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거대한 선박에서 줄지어 내려오는 K2 전차의 위용은 먹잇감을 노리는 흑표범 그 자체였고 K9 자주포의 포시는 그 어떤 적도 넘볼 수 없는 든든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민주주의의 병기고였다면 21세기 새로운 위기의 시대, 자유진영을 지키는 방패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화면 속에서 외신의 기자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자유의 수호자, 글로벌 안보의 핵심 파트너라고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기 급급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검을 쥐어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토 본부의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먼 아시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장군님, 서울행 비행기가 준비되었습니다. 부관의 보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직접 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 그리고 갈비라고 했던가? 숯불에 굽는다는 그 고기 맛을 좀 봐야겠군. 제 농담에 부관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문화와 음식, 모든 면에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그들의 영토를 지키고 우리가 만든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채우는 세상. 바야흐로 팍스 코리아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